네, 반갑습니다. 이번 15차 시에는 트라우마 사건에서의 초기 심리 안정화 개입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에 있는 명소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그 재난 안전 대응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셨는데요. 그 안전사고 이후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트라우마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교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트라우마 또 다시 말하면 외상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상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진단 편람이라고 하는 DSM-5 버전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4가지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학교 안전사고와 같이 죽음의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어떤 상해가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어떤 학교 안전사고에서 직접 피해자 경험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지만 학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안전사고를 경험한 학생들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사건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 안정화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이거는 간접적인 거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와 같은 어떤 경험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충격적이고 내 몸과 마음이 소화하기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어떤 장면들, 그런 어떤 장소,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이 장소가 계속 노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만약에 피를 흘렸다고 했을 때 피 흘렸던 자국들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해서 안정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 이것을 특별히 발생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을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침습, 회피, 과각성, 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반응들을 먼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 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내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그때 그 목격했던 장면,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사진 찍히듯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사건이 떠오르네 라고 하면서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피라고 하는 반응인데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그 장소, 거기에서 났었던 어떤 냄새, 어떤 소리 자극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떤 그 구호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왔다. 그러면 앰뷸런스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앰뷸런스 소리가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나 저 소리가 듣기 싫은데 라고 해서 회피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그 회피라고 하는 반응들이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개인이 계속 어떤 매스미디어 유튜버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회피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고 예민한 거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 중에서는 보통 때 주변 친구들이 야 라고 부르거나 어떤 이렇게 스킨십 몸에 어떤 되는 행위가 나에게 대한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반응할 때에는 굉장히 짜증을 낸다거나 놀란다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과각성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리 증상은 조금 더 심각한 어떤 그 증상을 표현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내가 이 현재에 있지만 현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멍하게 들리거나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이런 부분들로 구분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을 해리 반응이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또 기분이 저조하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이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반응들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부모와 또는 가족과 떨어지는 것,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진다거나, 감정이 좀 둔감해지는 것, 정서 표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 또는 너무나 과도하게 초조해지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소소한 행동들에 있어서 그전에는 적응적이었는데 조금 적응적인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건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꺼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로 좀 표현되는 양상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주시해서 잘 살펴보셔서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후에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사건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뇌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방식과 구조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제가 지금 손으로 보여지는 이 그림처럼 뇌가 이 모습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생존, 호흡하고 또 땀을 흘리고 잠을 자고 하는 거를 관련되어져서 주관하는 뇌가 바로 이 가장 밑부분에 있는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부분들은 임신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처럼 위협적이고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되어질 때 가장 반응하는 부분이 이 생존 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은 우리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알려주는 이 편도체가 그 역할들을 하는 뇌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포유류의 뇌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겉껍질에 있는 이 심피질에 해당되는 뇌는 우리가 이 언어적인 학습, 지식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발달이 되는 뇌인데, 예를 들면 분석하고 유추하고 인과관계를 알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논리적인 것과 관련된 게 이 심피질에서 하는 이성적인 뇌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안전사고와 같이 조금 내 몸과 마음이 소화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는 이 심피질에 있는 이성적인 뇌가 움직이는 것보다 이 가장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생존을 주관하는 이 뇌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은 이 이성적인 뇌와 다르게 유추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습, 과각성, 회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내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알람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위험해, 피해야 돼, 또는 맞서 싸워 라고 하는 싸우거나 피하거나 하는 그런 반응 양태로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도록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을 해주는 방식은 이 생존 뇌는 그 미포 쪽으로 바로 자율신경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협 신호가 먼저 울리면 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 당시 사건이 어땠었는지를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신체 반응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보시면서 이 학생이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파요, 동공이 흔들리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싸움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을 감거나 피하고 싶어 한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관찰되어질 수 있는 신체 반응들을 먼저 보시고 또 신체 반응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위험도 수준을 파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신체 각성 수준들을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평상시에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수축, 이완 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바이오리듬 아시죠?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위협적인 신호를 감지했다 라고 하면 이것이 흐르던 일반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확 뒤로 트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급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이 커지고 땀을 흘리고 손에 땀이 나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싸움 도주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각성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각성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운 레귤레이션, 이완시키시는 작업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과각성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상태가 너무 놀라면 지하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 움츠려지는 이 둔감화 되어지고 얼음 반응처럼 나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해리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들이 둔해지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멍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현실 판단들이 흐려지면서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이런 해리 반응.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지하에 있는 것처럼 움츠러진 반응인데,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을 때 학생들이 흔히 보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포도폰처럼 확 쓰러지면서 너무 피곤해요, 졸려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멍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깨우시는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자자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리 반응이 있을 때에는 지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업 레귤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레귤레이션, 업 레귤레이션의 방법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시연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 반응들이 발생 직후에서부터 한 4주에서 6주 사이의 기간 동안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안정화를 취해줘서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런 것이 심리적 응급처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문화된 심리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발생된 직후에 심리적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기적인 걸 살펴보시면, 발생 직후에서 3일 이내, 이것을 쇼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강렬한 반응, 과각성, 침습, 회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생존 내에서의 반응, 그래서 싸움과 도주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 뇌가 위협 경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도 안정화시켜 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으로 안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이후에서 일주일 정도 단계가 이 외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이때 학교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고 학생들은 불안해질 수 있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대처를 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때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안정화가 되어집니다. 이 안정화가 되어지기까지는 학생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몸과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4주에서 6주 사이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기까지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조금 더 보호적인 자원이 많을수록 빨라질 수 있고 그런 요소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얹혀지면 이게 늦춰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예를 들면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위기 사건들이 더 얹어지는 거.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의 위기 노출들이 뭔가 되어지는 게 있다라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이 4주에서 6주 사이에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좀 더 늦춰져서 조금 더 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들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신체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개인 취향 요소가 있다거나 예를 들면 이장부터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약물을 먹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뭐 충동 조절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지속 단계 안에서는 그 사건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줬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재통합 단계, 의미화를 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가 되어져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고 좀 이렇게 신중해지는 어떤 경험들이 됐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통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쇼크 단계와 이 반응 단계, 한 달 이내의 작업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안정화 작업을 좀 더 주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발생 직후에 일어나는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 교육. 이 심리 교육은 그래서 사건이 발생된 직후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급 단위로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외상 반응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반응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지금 선생님들이 설명드리셨던 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 교육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교직원, 교사가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교사가 먼저 듣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에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1차 돌봄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잘 안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이 심리교육을 들으시고 학생들에게 대응하시는 방식이 우선순위를 먼저 보신다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대처 전략들을 좀 모색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체각성 수준을 조절해주는 것. 그리고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 되면 그 학생들에게 자원을 연계하시는 작업들. 그리고 아까 심리적 취약군, 기저질환자,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고위험들에 대한 사례 관리, 이런 어떤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응급처치의 대상들을 저희가 이 안전사고에서 경험하는 수치에 따라서 아까 그 가장 직접 경험했었던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거, 들었던 거, 아니면 그런 어떤 혐오 자극에 노출됐던 거,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 5가지 노출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경험한 학생들일 텐데, 이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이 경험자, 피해자 그룹으로서 이 전체 심리교육이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긴밀한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개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전체 간접 경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학급 구성,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교사 그룹들,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는 교직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다른 또 그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학교 안전사고의 수준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직원분들도 고려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거 심리교육.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안전사고라고 하는 비정상적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비정상적 사건에서 나타나는 반응, 침습, 과각성, 회피라고 하는 반응들은 지극히 이 생존 뇌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것이 비정상적 사건에서의 정상화, 타당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죠? 왜 자꾸 제가 깜짝 놀라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죠? 제가 이상한가 봐요.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뇌에서 나를 위협적인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정상화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조금 더 살펴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살이나 자해라는 이슈가 있었던 학생들이 있다면 위기 개입이 특별히 필요한 학생들로, 이런 안전사고 이후에 좀 더 주의를 요하는 학생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전한 대처 전략들을 잘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무엇이고 나한테 해로운 행동, 부정적인 행동은 무엇인지를 좀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을 잘 안 잔다라던가 과도하게 숙제를 더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의 루틴대로 구조화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을 학교에서는 모색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사고 이후에 뭔가 학생들에게 좀 심리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업의 시간들이 바뀌어지면서까지 뭔가 심리 개입을 해야 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원래 있는 그 교시 시간에 맞추어져서 그 시간 안에 안정화 개입을 할 수 있는 심리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어떤 대처 전략 중에서는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셀프톡들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괜찮아, 이 시기를 지나가면 나는 예전에 원래 했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다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나한테 힘이 되는 셀프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목록들을 좀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왜곡된 신념, 예를 들면 반드시 그래야만 돼, 또 뭐뭐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어떤 신념들은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자는 시간에 잘 자고 먹는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것들을 좀 해볼 건데요. 이 신체 각성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내가 어떤 몸과 마음이 소화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내가 어떨 때 이 각성 수준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자가 체크하는 게 먼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몸과 마음이 소화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걸 서즈 체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온도계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0도에서 100도씨, 우리가 0도를 가장 편안한 상태다. 100도씨가 내가 가장 너무 힘들어서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단계다. 라고 하는 온도라고 설정을 한다면 내가 뭔가 이 신체 각성 수준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온도는 50도 정도를 수준에서 50도가 넘어갔을 때 내가 아까 봤던 이 일상의 리듬에서 과각성 또는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에서 업 레귤레이션, 다운 레귤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한 60도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다운 레귤레이션, 이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 내가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자가 체크했을 때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니? 그래서 한 70도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건이 어땠니? 기억하게끔 얘기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니? 생각을 물어보는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먼저 각성 수준들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호흡이 어떤지, 심장박동은 어떤지, 머리에 열감이 나요, 손이 차져요 라고 하는 온도를 체크하는 거, 몸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얘기하면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반응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를 먼저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뭉쳐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진정되는 자세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나비포옹 자세라고 해서, 자, 한 손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다른 손을 이 왼쪽에 보시면 이 갈비뼈 쪽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 쪽을 살짝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 든 손은 반대표 쪽에 이 팔 쪽을 감싸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태도가 되겠죠? 보시면 이게 앞에 한 쿠션을 이렇게 조금 감싸고 있는 듯한 자세라고 보여질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나비포옹 자세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과각성 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 또는 선생님들도 과각성 되어 있으실 때 이 자세를 하고 가만히 계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숨을 쉬면서 배가 올라오고 배가 좀 내려가고 이런 것도 좀 느끼실 수 있으시면서 좀 이렇게 내가 점차 안전하게 좀 돌아가실 수 있는 좀 이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최소 1분 30초 이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빈포옹 자세, 이런 것도 다운 레귤레이션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정 자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대고 이 상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손이 몸의 신체 부위에 맞닿아 있는 이 느낌의 경험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배에 맞닿아 있구나. 내 손이 가슴에 맞닿아 있구나. 이렇게 닿아 있는 느낌. 이게 바로 현실 감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화하는 반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이상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 손의 온도도 좀 느껴질 수 있고 또 가슴에 댄 도는 여기서 심장이 뛰고 있네, 맥박이 뛰고 있구나 라는 게 관찰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심호흡은 아시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실 때 배에 풍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금 흥분되거나 조금 이렇게 초조하게 되면 여기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심호흡은 이 혀파 밑에까지 이 산소가 들어갈 때 풍선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배가 빵빵하게 나오고 숨을 내쉴 때 이 부풀렸던 풍선을 바람 빼는 것처럼 배에서 이렇게 바람이 쭉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심호흡입니다.
이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아까 제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데가 이 갈비뼈 허파 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로 호흡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만 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여기까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지도록, 내쉴 때는 조금 더 들이마실 때보다 천천히 해서 푸 하면서 배에 부풀렸던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심호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상 사건들이 갑자기 떠올리면 내가 그 사건에 있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어디인지를 둘러보게 하시면서 이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마음속에 편안한 장소를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바닷가 아니면 아주 좋은 수채원의 수풀림들,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소리들, 편안한 소리, 편안한 냄새, 편안한 촉감들, 강아지를 쏙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강아지 털을 이렇게 느끼는 느낌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과각성 낸 거에서 편안하게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하에 들어간 것처럼 해리된 상태, 감각이 둔감해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업 레귤레이션, 그래서 몸의 감각들을 깨워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태핑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관절들이 있지요. 그래서 관절을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준다. 때로는 여기도 관절이 있죠.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부호흡법이라는 거 뭐냐면 아까 심호흡처럼 똑같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다가 내쉴 때에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쉴 때 백고동의 낮은 저음 소리처럼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하면 우리 몸에 둔감해졌던 감각들을 서서히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 조금 강력하게 감각을 좀 깨우는 데 사실 도움이 되는 건 그 스쿼트 아시죠? 기마 자세. 그런 스쿼트 자세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런 부분들도 이 저각성, 그러니까 해리 상태, 이 지하에서 몸을 깨우셔서 현실로 돌아오는 안정화 상태가 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응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도움을 줄 때 어떻게 자원 연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 그 위클래스라고 하는 상담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실로 연계를 하시고 지역 안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미센터, 이런 곳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이제 양육자들, 부모가 아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요즘은 다문화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아이들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인 사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도움들을 줄 때에는 이런 기관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